네, 269쪽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의 변화로 대단원이 바뀌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잠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성장, 한국의 경제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빛과 그림자라고 해서 경제가 발전했지만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을 실시하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그리고 시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1, 2차 경제 개발 그리고 제3, 4차 경제 개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와 그리고 70년대 후반부 이렇게 경제 개발이 총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 20년 정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시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우선 5.16이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이러한 정변을 일으켜야 했는지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1순위로 추진했던 것이 경제 성장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중앙 집권적 그리고 통제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화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원래 수립은 4.19 혁명 직후에 장면 내각에서 미리 세워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개발 계획을 조금 더 보충해서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단어가 이제 이 수출인데요. 수출은 외국에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외국 물건과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기에는 가발, 신발, 의류 이렇게 좀 무게가 작은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산업들을 우리가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만드는 데는 재료나 운영 비용보다는 사람의 노동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 특수가 또 좋은 바탕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빠른 성장을 달성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어떤 기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시멘트나 기름을 가공하는 산업을 키운 다음 여기서 나온 이득으로 경부고속국도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합니다. 자, 잠깐의 이런 성장기를 겪고 1960년대 말에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차례의 어떤 석유파동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환율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침체 시기를 맞아서 수출이 어려워지자 이 외국에서 갖다 쓴 국채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창원 일대에 외국인들의 자본을 투자하는 자유무역단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금융특혜를 지원하는데 이 금융특혜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세금과 그리고 은행에서의 어떤 이자 이런 부분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싸게 기업에는 저리로 빚을 제공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혜택들을 토대로 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70년대에는 이제 아까 살펴보셨던 신발, 의류, 가발 등이 아니라 굉장히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철을 가공한다든지 선박을 건조한다든지 자동차 또는 기름 가공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산업을 우리가 중화학 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위에 나왔던 경공업과 비교해서 여기는 이제 중공업이라고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 배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공업 단지를 울산 그리고 포항 이런 경상도 해안 쪽에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970년대 말이 되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보다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눠서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가 이제 1970년대에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석유 파동이라는 건 석유는 여러분 아무 지역에서나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중동이라고 하는데 이 중동 지역들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 국가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석유 가격을 좀 올리거나 이런 수출을 중단하거나 이러면서 반드시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기름이 모자라게 됐어요. 이런 사건을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일 쇼크 또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일 머니 획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당시에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중동 지역으로 많이 나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설 산업에 투자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신히 극복합니다. 이 시기에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데 2차 석유 파동 때는 좀 극복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물가까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따라서 이게 정권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도 이어지게 됐죠. 더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을 했으나 임금을 잘 못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희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 경제의 성장의 특수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자가 되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지역 경제의 규모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규모의 차이, 이런 것들처럼 불균형이 굉장히 뿌리 깊게 형성됐다는 것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문제점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많은 특혜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혜택을 주다 보니 정부와 친한 기업 그리고 정치인과 경제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붙는 것이죠. 이걸 정경유착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에 또 굉장히 특이한 그런 용어인데 재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재벌은 정부 특혜를 받은 일부 기업들이 주요 산업 개발 어떤 권리, 그 다음에 주요 산업을 독점하고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문어발 같은 굉장히 큰 대규모의 기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재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수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가 외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빌려 쓴 이제 국채에 대한 그 상환을 갚아야 되는 문제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겠죠. 그리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훨씬 더 힘들었는데 성장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고, 생각해보세요. 노동자들이 임금을 조금 받아도 식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월급하고 쌀값, 식비 이런 거 이 정도가 비슷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유지해야 되냐면 곡식의 가격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곡식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어때요? 쌀을 팔아도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라고 하는데, 농민이랑 노동자가 철저하게 희생을 덮어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구마가 당시 이제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이 농업협동조합에서 고구마를 전체 다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이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고구마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다 손해가 나게 됐고, 76년부터 78년까지 3년 동안이나 투쟁을 해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 결사 반대하면서 농민 운동을 시작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노동자들의 월급이 너무나 희생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노동 운동도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는 농촌의 어떤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농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한다.
이러한 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해서 농촌 소득이 증대되는 것까지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점차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가 되면서 국민 정신까지 개조하는 그런 운동이 됐는데 나중에는 유신체제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노동운동은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당연히 초점이 있겠죠. 그리고 수출품, 외국에 팔아야 되는 물품이 가격이 싸야 당연히 한국 물건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을 낮추다 보면은 여기에서 낮출 수 있는 재료비나 운영비보다 임금을 싸게 하는 게 훨씬 더 기업주들한테는 쉽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희생을 전부 덮어쓰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전태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노동운동을 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신, 스스로 몸을 태워서 기름을 부어서 목숨을 이제 거두면서까지 정부에 이제 항의한 일이 있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거는 정부에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간주해서 반정부 운동으로 몰아서 탄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박정희 시대는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세 시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 외환위기, 2000년대 이렇게 이제 경제 모습이 각각 다른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